안녕하십니까. 2018년 디지털 트렌드 분석과 기업의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캐드 그래픽 CNGTV 디지털 방송은 2018년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트렌드 분석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동안의 디지털 변혁이라는 것이 기업을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흥미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많은 얘기가 나오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얼 4.0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다양한 어떤 사례나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5가지로 크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가 굉장히 짧지만 우리 세대, 자기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스피드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변하는 속도를 약간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우리가 인지하는 속도보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평생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나, 직업을 가지는데 지장이 없지만, 이제는 그런 지식이나 또한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백열등이라든가, 형광등이나 이런 거는 나름대로 짧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DVD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어떤 거는 제품이 한 5년, 10년 이내에 사라지는 제품도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뭐가 파괴적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가 생기면 거기에 그렇게 파괴적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은 갑자기 그동안 100여 년 가까이 쓰던 무슨 이런 물건들이 수첩이나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플랫폼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플랫폼에 굉장히 종속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어떤 기업의 플랫폼 가지고 싸우는 거가 아주 심각하게 된 거죠. 그 대신에 어떤 새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은 갑자기 졸지에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짧은 저기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아마존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보면은 기업이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된 기업도 있고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불과 몇 년 안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 슈퍼리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새로 태어난 친구들은 그거가 옛날부터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이거 생긴 지 얼마 몇 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커졌어? 이런 정도로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부각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컴퓨터가 한 5, 60년 전에 생겼고 인터넷도 수십 년 전에 생겼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메시지 편지도 같은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생겼지만 갑자기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트위터 이런 것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사진, 그림, 뭐 녹음 뭐 이런 거서부터 모든 자료부터 프로세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 5가지의 엄청난 변혁이 오면서 우리가 저는 디지털 지식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나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생존력으로 부상했어요. 생존력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지금 현재 세대들은 특히 그리고 과거의 세대들은 과거의 자료에 의존하는 세상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의 프로세스나 과거의 예저이나 과거의 역사적 신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가 그렇게 생존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연속극이나 이런데 사극에 보면은 다 얘기가 뭐냐면 뭐 옛날 중국의 고사를 얘기한다든가 뭐 선왕의 뭐 어떻게 살해를 한다든가 그리고 법률도 보면은 과거의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사실은 과거의 사례가 미래를 결정짓는 수 있다라는 거는 세상이 덜 변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아까 제가 5가지로다가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는데 과거의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옛날만큼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언제부턴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세대들은 패스트 팔로워예요. 왜냐하면 아주 과거가 아니라 선진국의 바로 전의 과거, 현재와 연결된 과거죠. 그거를 너무 오래된 과거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하면은 적응이 안 맞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몇 년 전에 있는 선진국의 과거를 가지고 카피해서 우리가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선진국이나 세계적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보다 늦게 오는 시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사례나 현재 지금 있고 있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나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 기업이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이 주로 어디로 가고 있냐? 저도 이거 가고 있는 거를 뭐 20년, 30년을 예측할 수는 없고 이 나름대로 여지껏 왔던 거의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뭐 한 10년이나 뭐 이런 데는 적어도 여기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결국 옛날의 피지컬 세상과 사이버 세상이 연결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갖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디지털로 하면은 내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요새 디지털로 다 편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이라는 걸 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류의 어떤 DNA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랑 어떤 세계랑 연결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 된 데를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먼 미래는 아니지만 한 20년이나 뭐 20, 30년 후까지는 제 예측에 의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비전은 스마트하고 디지털돼 있으며 커넥티드 된 세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세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어떤 그 디지털 세계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런 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연결도 시키고 이러는 세상이 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라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는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뭐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남보다 효율이 좋다든가 알아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한다든가 일을 좀 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모두 다 스마트한 거거든요. 남보다 먼저 한다든가. 근데 미래의 세계의 스마트는 뭐가 들어오냐면 AI라는 테크놀로지가 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거는 그동안 인포메이션이나 뭐 빅데이터나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거가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새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빅데이터도 있고 스몰 데이터도 있고 뭐 스마트 데이터도 있고 다 데이터 테크놀로지니까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선도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발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동안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건데 커넥티드는 인터넷이죠, 인터넷. 또 인터넷 밑에는 ICT라고 그래가지고 뭐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죠. 뭐 5G도 이제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가 근데 이제 그 미래 세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보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불안해하든 안 오든 뭐 오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지 뭐 내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거부한다고 그래서 미래의 세계가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근데 거기 안에 저는 이제 그 피지컬 세계와 사이버 세계는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월드는 하드웨어예요. 컴퓨터는 피지컬 월드 안에서 사이버 세계를 구현하는 어떤 그 미디움이죠. 근데 그걸 연결하는 분이 저는 인터페이스가 뭐 UX라고 그러고 툴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고 뭐 다양한 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그젬플로 카테고리를 한번 제가 요새 나오는 뭐 많은 그 디지털 트렌드가 있는데 뭐 세분하게 나오면 뭐 2,000개도 나눌 수 있고 뭐 몇천 개가 돼요. 이것을 어떤 회사들은 이제 제가 한번 저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얘기하기 좋게 뭐 ICBM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ICBM, 뭐 IoT,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모바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뭐 이러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현재보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중에 하나를 제가 카테고리로다가 몇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키 테크놀로지는 스마트는 AI,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커넥티드는 ICT,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나 툴은 소프트웨어, UX,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도 사실 무시를 못해요. 이 스마트, 디지털, 커넥티드 있지만 이걸 다 연결해주고 사람을 피지컬 세계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 같은 것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UX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면 스마트의 비전은 인텔리전트예요. 인텔리전트. AI를 쓰는 이유가
그 지능형이죠, 지능형.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나 인텔리전트나 섞어 써도 돼요. 그 어떤 때에는 스마트 뭐 이런 비즈니스나 마케팅 할 때는 스마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쓸 때는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보죠, 정보. 데이터나 정보죠. 다 같은 말인데,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하는 거는 뭐 데이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어떻게 분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제된 거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경험이나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거는 약간 널리지, 그 다음에 더 상위는 위즈덤, 인사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정보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커넥션에는 인터넷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옛날에는 연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뭐 프로토콜도 수백 개가 있고 그랬는데, 그 인터넷이라는 거나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로 이렇게 그 그냥 대명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그 네트워크,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상용 네트워크 이런 거가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원래 이 인터넷이라는 말은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연결된 모든 그 망을 인터넷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터넷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된 거를 들여다보면은 이서넷이죠, 이서넷. 옛날에 뭐 애플톡도 있고, 뭐 회사마다 뭐 IBM도 나름대로 시리얼톡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토큰링, 그냥 에서넷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싸기 때문이고 굉장히 오래되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라이센스도 없고 이제는, 그래서 인터넷에 고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나 UX는 뭐냐면 인터랙티브인 거죠. 내가 스마트한 것도 좋고 데이터 인포메이션도 좋고 인터넷 좋은데, 내가 말로다가 하거나 뭐 키보드로 하거나 뭐 어떤 때는 뭐 오감으로다가 전달되면 그거가 어떤 색깔로거나 그림이거나 소리로다 나에게 정보를 되돌려주고 이러는 것들, 서로 인터랙티브 하다라는 거가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걸로다가는 뭐냐면은, 스마트 AI는 뭐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도 부르고 뭐 AI라고도 부르고, 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뭐 요새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뭐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뭐 딥러닝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엣지, 뭐 퀀텀 컴퓨팅이든 뭐 다양한 유비쿼터스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CT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도 있고 뭐 IoT도 있고 5G도 있고 뭐 3G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디지털 리얼리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VR, AR, IR, 뭐 믹스드 뭐 그 리얼리티니 뭐 이런 것들, 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 이그젬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를 이제 너무 많은 분류라 이런 카테고리를 나름대로 제가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저기를 해봤는데, 그 여기 보면은 그 이그젬플로 스마트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에너지,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스마트 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뭐 스마트 디바이스, 요새 이제 뭐 새로 막 부상하는 것 중에는 뭐 스마트 더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노머스 비클이나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것들이 말은 바꾸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조금씩은 좀 그 정의가 틀려요. 근데 그걸 너무 세분하게 하는 거는 전문가나 연구자가 필요하지, 일반적으로 그걸 그렇게 세분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뭐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테페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 이그젬플로 있습니다. 그 디지털 엔지니어링 뭐 디지털이라는 걸 많이 붙이고 있죠. 그다음에 그 커넥티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커넥티드 카, 뭐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핌, 그다음에 웨어러블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린 커넥션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뭐 로보틱스니 뭐 드론이니 뭐 버추얼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AI 스피커, 챗봇, 뭐 블록체인 같은 거, 사이버 세큐리티, 3D 프린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터페이스나 툴이라고 생각하고 NFC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잘하면 내가 건강이랑 나의 몸 상태랑 그걸 인터페이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정한 거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ICBM이라는 말 많이 요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ICBM이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계가 뜨고 있다고 해서 세계만 공부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미래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미래는 우리가 예상 못한 것도 많이 옵니다. 그 미래가 어려워요. 미래를 우리가 마음대로 뭐 예측은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A, B, C, D, E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먹거리가 당분간은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너무 기술이 앞서가가지고 그 앞선 비전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지만 엄청나게 선진국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리티, 뭐 VR, AR 이런 것들이 3D 모델링 저는 그냥 하나의 그 저희가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낸 모든 영상이나 그 이런 뭐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저는 디지털 리얼리티라고 묶어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그랬는데 전기차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는 전기 항공기도 나오고 전기 열차, 전기 무인 뭐 굉장히 다양한 거가 그 전기 이동, 전기 움직임, 뭐 전기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EV라고 저는 말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기차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이런 그 굉장히 부품이 많은데 굉장히 간단해지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엠베딩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인류가 수십 년 후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목표라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진화할 때 가장 간단한 거 어디에서 진화했냐면 임베딩 시스템에서 진화한 겁니다. 임베딩 시스템.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임베딩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임베딩 시스템이에요. 어쩌게 보면은. 그래서 임베딩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미래를 할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임베딩,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임베딩 시스템에 대해서 임베딩 시스템의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래에는 거의 다 임베딩 시스템입니다. 임베딩. 근데 임베딩 시스템 중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복잡한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임베딩 시스템의 집합체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임베딩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는 더 많은 임베딩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oT도 굉장히 많은 임베딩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시스템은 이게 지능을 가지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저는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은데, 이제 임베딩 시스템에 보면 로봇, 뭐 GPS, 그 다음에 우리 DVD, 라디오, 게임 모두 다 임베딩 시스템이에요. 임베딩 시스템은 뭐냐면 센서와 디바이스와 그 안에 나름대로 전용 작은 그 디지털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임베딩 시스템입니다. 뭐 어떤 시계에서부터 어떤 뭐 전자 조그만 제품 모든 게 다 임베딩 시스템이에요. 임베딩 시스템이 여러 개 들어서 복잡해진 거를 컴플렉스 임베딩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임베딩 시스템이 이제 서로 자기네들이 IoT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서로 자기가 어느 정도 간단한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스마트 프로덕트가 되면서 이제 굉장한 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첨단 시대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까지는 못 갔고, 그 디지털 트윈 시대에는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IoT는 지금 많이 이제 더 이상 IoT에 대해서는 새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oT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가 된 거죠. 엠베딩 시스템처럼 스마트 프로덕트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완전하게 스마트 임베딩 시스템의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트렌드나 이런 걸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가 사이버 서클이라는 거 있는데, 이 사이버 서클은 그 사이버라는 거가 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발전은 의외로 그 과학의 발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서서히 발전하는데, 그 어떤 미디어나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얼리 어댑터는 그걸 굉장히 처음에 많이 그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하이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요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거는 약간 일종의 거품인 거죠. 제가 블록체인이 안 발달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 그 어떤 그 기준점보다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닷컴도 그렇고 이 거품이 걷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진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거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걸 100% 개런티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트렌드 얼리 어댑터나 뭐 글 쓰는 사람들이나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앞단에 있는 사람은 약간 트렌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내거나. 왜냐면 그 독자들이 새로운 거를 내놔야지 책도 팔리고 뭐 굉장히 사람들 관심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트렌드가 미래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는 그냥 리퍼런스예요. 지금 어디 있고 이게 약간 거품이구나. 약간 이게가 계속 발전될 수 있구나. 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만약 뭐 일기예보처럼 뭐 100% 뭐가 된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018년 그 가트너가 이거를 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허상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점에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 이제 정점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정점에 있는 게 딥 러닝이죠. 근데 이게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처럼. 여러분들 지금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블록체인 그 뭐 독도인가 울릉도 그 무슨 보물섬 그거 그런 가짜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희생자가 꼭 많이 생겨요. 그런 걸 하면 주위에서 보면은 거의 투자하는 사람이 저런 걸 왜 투자하지 할 정도로 근데 이런 거가 없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뭐 4D 프린터라든가 뭐 이런 휴먼 아규먼트라든가 엣지드 AI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누구도 왜냐면 그 기술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5G가 여기 있네요. 근데 이게 너무 늦었네요. 5G는 이제 내년에 상용화가 되는데 여기서 말한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 투자를 조심해서 하라. 뭐 이런 거겠죠. 5G 가지고 뭐 다른 거 이런 거 막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이건 좀 컨저버티브했는데 뭐 IoT 플랫폼도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망하는 회사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망하거나 뭐 투자받은 거나 많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관심이 쭉 떨어질 때는 이제 몇몇만 살아남고 몇몇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007년도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왜 2007년 뭐 2006년 해서 10년 정도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5년 전의 거는 모든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한 두세 개 살아남고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디지털 트렌드라고 해서 같은 회사에서 분석한 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야, 이런 거를 뭐 분석을 해? 말도 안 되는 건데 촌스럽네?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가 굉장히 그 장점도 있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유행처럼. 그러니까 트렌드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이상도 유행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은 유행일 뿐. 그 다음에 2014년도 PLM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2013년도 보니까 4년 지났나? 4년 지났는데도 이거 뭐야? 얘네들 컨설턴트가 PLM 이거 뭐 현업에서 써보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한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디지털 트렌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뭘가 뜰까 이런 것들이 표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가서 지난 10년 걸 한번 보세요. 웃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촌스러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들마다 이제 10대 이걸 예측해서 올렸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뿌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 중에 곳에 따라 비라고 그러는데 어느 곳인 거죠? 그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곳에 따라 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예측인 거죠. 웃기는 예측인 거죠. 근데 이 나름대로 미래학이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발전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2005년에 15년에
그 독일의 그 하이테크 미래 예측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15년 후를 해서 2020년에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만든 건데 몇 개가 히트한 거예요. 그 수십 개 중에 그 몇 개 단어는 살아남은 거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거가 뭐냐면 대안 미래에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인데 현재의 그 트렌드나 프로젝트한 거 예상되는 거가 그 프로젝티드 미래라는 대안 미래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나라가 내가 올해 그 매출이 10%니까 계속 10%씩 증가하면 이걸 거다. 사실 이 미래는 그냥 중심점이 되는 거고 그냥 우리의 갈 바에 대한 어떤 베이스라인 미래인 거죠. 근데 베이스라인 미래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미래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프레저블 미래라는 게 있어요. 가능 미래. 그 더 넘어가면 가능 미래. 여기는 일어날 수 있는 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이 점점 떨어져서 이게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확률인데 맨 밖에는 뭐냐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미래. 예상을 할 수 없는 미래 있잖아요. 그런 미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것은 15년, 그 다음에 이제 근 2, 3년은 굉장히 근래 미래, 그리고 이제 중간 미래, 그 15년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미래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미래를 보면은 요 파스블 미래에서부터는 뭐냐면은 그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프레저블 미래는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검은 거 보이는데 그 다음에 파시블 가능 미래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가능 미래는 뭐냐면 그 생각지 못한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과거로 보면은 스마트폰 10년 전이나 그 전에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그 아주 먼 과거에서 보면은 미래 지식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파시블 미래.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나는 거는 이제 임파서블. 일어날 수 없지만 그 포텐셜 미래 안에는 들어간다. 근데 이제 미래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나리오도 있고 요 안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야, 우리 잘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뭐 10대 선진국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뭐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사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기 전에 저는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갈 때 이제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과 서비스 부분이 있고 엔지니어링 부분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은 인더스트리얼 4.0와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AS는 IoT와 디지털 서비스
여기 보면은 이제 PLM 부분과 MES 부분, ERP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관계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그 기술이 우리가 얘기했던 AI, 데이터 테크놀로지, ICT,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중에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복잡한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마다 트렌드 3가지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트렌드 3가지는 모델 베이스 X, 모델 베이스 엔터프라이즈, 모델 베이스 엔진,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 뭐 다 합해서 이제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모델 베이스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세 번째는 디지털 스레드, 요 3가지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매니팩처링에는 뭐냐면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IoT 서비스에는 디지털 프로덕트, AI 서비스,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리티, 요 3가지가 이제 3가지로 이제 핫한 걸로 생각을 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디지털 스레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모델 베이스 X,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모델 베이스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 드로잉 베이스, 캐드 베이스, 모델 베이스, 버추얼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베이스를 이렇게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보면은 V라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모델 베이스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보면은 요구 사항이 오면은 피지컬 부분에서는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요 부분 중에 이제 버추얼 부분은 모델링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디지털 트윈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회사 같은 데는 디지털 트윈을 따로 파는 회사도 있고, 뭐 세트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디지털 트윈이 피지컬 시스템처럼 한 제품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는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사례는 인더스트리얼 IoT 쪽을 사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매니팩처링 안에는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은 이제 어드밴스 매니팩처링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디스크리트 매니팩처링이라고 말하는데 다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이용한 매니팩처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중에 그 나름대로 커넥션 중심으로 하는 거를 IoT를 많이 사용하는 거를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얘기를 하고, 인더스트리얼 IoT는 의외로 매니팩처링이 아닌 로지스틱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얼 4.0 중심의 말하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엄밀히 말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뭐 서로 비슷은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그 공장이 지능형 공장인 거죠. 자동화에 너무 신경을 굉장히 쓰고, 뭐 서플라이 체인과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한 걸 갖다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은 아직 지금 이제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전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사례를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 인더스트리 IoT와 스마트 매니팩처링,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 이 3가지가 이제 굉장히 키워드인데, 이게 결국은
Enabling Industrial 4.0 with Integrated Automation and Cloud Innovation.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지금 굉장히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더스트리얼 IoT는 굉장히 나름대로 명확해요. IoT를 그 산업에서 사용하면은 다 인더스트리얼 IoT니까요.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팩처링도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은 다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이고 디스크리트 매니팩처링이 제조업에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비전을 굉장히 그 넓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BB의 스마트 로보틱스라는 것들이 있죠.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유미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얘기하는 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로보틱 옛날부터 사용했는데 오토메이션 옛날부터 했는데 그게 왜 인더스트리얼 4.0이랑 뭐가 다르나? 인더스트리얼 3.0에서도 로보트나 이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스마트 로보틱스 인더스트리얼 4.0이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스마트 로보틱스나 커넥티드 로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로보틱끼리 연결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로보트. 스마트 로보트는 뭐냐면 인간과 같이 일해도 위험하지 않는 로보트를 일단 스마트 로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소프트 로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3.0과 4.0을 구분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로보트인데 그 전에 로보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로보트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로보트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보트끼리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로보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굉장히 그 양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버스의 IoT 사례인데 에어버스는 인더스트리얼 IoT를 많이 사용하고 제조업에 뭐 스마트 글라스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이제 그 미래 공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이렇게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도 많이 사용하고 그 인더스트리얼 IoT 센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제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사실 제조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얼 IoT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약간 초보적인 IoT지만 그래도 그 뭐냐면은 와이파이 커넥티드 키바라는 로봇이에요. 키바라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최신형이고 요건 옛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아마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건 엄청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토리, 아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엄밀히 말해서 팩토리라는 거가 그냥 뭐 서비스든 그 광의로 얘기하면 어떤 일터예요, 일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것도 일종의 팩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보잉도 이제 굉장히 많이 IoT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보잉이. 특히 이제 보잉은 보잉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가 뭐냐면 보잉은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보잉의 그 737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한 500대에서 600대를 생산을 하는데 한 기종만 걔도 수요가 넘쳐요.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조립해서 한 라인을 가는 데가 9일인가 6일 정도면 이제 하나가 완료가 되는데 그 라인을 여러 개를 갖는 거죠. 3개, 4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그 737만 그 하루에 2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커다란 비행기가. 근데 이게 그 너무 생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최신형인 맥스가 뭐 이제 기체의 뭐 어떤 문제점으로 센서의 문제점으로 요번에 이제 떨어졌는데 굉장히 그 발달해서 대량 생산할 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이런 거가.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여기들은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부시나 이런 거는 이제 트랙을 많이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그 추적을 했는데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그 네트 요 툴이 뭐냐면은 네트 크랙이라고 그러나 그런 건데 이게 네트 러너라고 그러네. 네트 러너. 네트를 이렇게 그 돌려주는 건데 이게 코드를 쓰고 여기에 그 Io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어떤 걸 하면 그게 서로 링크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하고 어느 장소에서 뭘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앞으로 모든 그 기본적인 툴이 이렇게 변하고 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드라이버, 그 전기 드라이버나 이런 것도 나중에 IoT화 되면 이게 내가 어느 곳에 뭘 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이 다 남는 거죠. 이거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카터필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로 장비에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얼 4.0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로보틱스 공장들은 이렇게 해서 뭐 로보틱스들은 다 가장 그 오토메이션이나 이런데 IoT에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몇 개 넘어가면 그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셀프 드라이브 트랙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이 안 타는 트랙터인 거죠. 지가 알아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임베딩 시스템의 결합체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GPS 시스템도 임베딩 서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작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다 임베딩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뭐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토메이션이에요. 자동화한 거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는데 사람이 더 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없어지는데 어떤 미래의 대안을 찾아서 그걸 극복해야지 그냥 이걸 도입하면은 뭐 일거리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무책임한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저 컴프레션은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에어 에즈 서비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이제 커다란 그 패러다임 하나가 애저 서비스지 않습니까? 뭐 에어 애저 서비스, 뭐 머니 애저 서비스, 뭐 다 붙일 수 있어요. 뭐 밀 애저 서비스. 이게 이제 공장은 자동화가 돼서 사람을 내쫓고 또 서비스를 해서 공장이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뭐 대안을 해야 되는데 15년 후에는 더 많이 되고 예측을 안 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갑자기 오면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 중에가 예측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딱 해서 문제가 되면 금융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냥 무마시킨 거죠. 그냥 수혈만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뭐 할지. 지금도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나 자동차나 지금 거의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예측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예측을 안 해요. 그냥 트렌드는 일정하게 누가 의도된 대로 얘기한 거죠. 컨설팅 하는 회사들은 프로젝티드 미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거나 대충 이 세상이 뭐 내일 있으니까 올해도 이러겠다. 내일 비 오니까 오늘도 비 온다. 이런 식으로가 베이스라인 대안인 거죠. 그거는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부분 중에 시나리오도 있지만 와일드 저기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지 못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이제 중장비인데 이들이 무인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밖에서 일하는 거죠. 나중엔 무선으로 일하겠죠, 이제. 지네들이 로봇처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가 배달해주고 여기 이 운수업체 같은 운수업체들은 이제 무인 배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안 타는 배.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요 회사는 요런 녹색에 있는 것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장이 옛날에는 이제 컨베이 벨트나 뭐 이렇게 고정형이었는데 얘네들은 모든 작업장이나 로봇에다가 이렇게 이동형을 만든 거죠. 로봇도 와서.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말하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시설이 나한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은. 그 다음에 이제 노스스타 블루스코프라는 스틸 회사들도 이제 웨어블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안전.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문제가 지금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나 웨어블로 이용해서 장소나 이런 데 위험이나 이런 걸 미리 인지를 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장소를 움직이고 소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수가 많거든요. 요새 우리나라가 수많은 안전사고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도입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 중에 GE 에비에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물건 시설도 팔지만 자기네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멘스의 인더스트리얼 IoT는 굉장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IoT와 연결해서 마인드스페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지멘스는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나중에 더욱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제가 그 찾아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요번에 한 50개 정도 찾아봤는데 한 2,000개 정도 한번 찾아서 그 분야별로나 사업별로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한국형 스마트 factory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으로 딱 해서 큰 회사들이 뭐 한다, 요새 이제 학자들이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트렌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평가나 뭐 이런 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평가하고 이걸 자동으로 하거나 이런 걸 인지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구세대의 지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잉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서비스인데,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한 요 정도 중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뭐 시간이 많으면은 개발에 대한 어떤 뭐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목적이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랑 그 비교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18년 디지털 변혁 트렌드 분석과 기업의 디지털 변혁 추진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의 결론이 뭐냐면 여기 이제 사진이 뭐냐면 우산이에요. 디지털로다가 된 우산입니다. 그 수많은 그 안 좋은 날씨나 뭐 이런 그 디지털 쓰나미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를 보호주기 위해서는 이 우산이 필요해요. 디지털 우산이 필요한데 그 우산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스마트해져야 돼요. 스마트라는 게 AI도 이용하고 내 결정이나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계속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결정이는 빨리 해야 되고 어떤 비스마트. 그 다음에 뭐냐면 디지털 할 것인가 아닌가 죽을 것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일 거인가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그 심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인터페이스라는 것들은 중요하다. 인터페이스. 내가 다른 거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be connected. 연결돼 있어야 된다. 항상. 연결되지 않으면 금세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패러다임을 결론으로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상일님의 발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참고할 만한 서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좀 쓰고 있는 중인데 쉽지가 않군요. 그 다음에 파시블 영역에 대한 미래 기업 설정 시 잠재력이 우선시 아니면은 실제 실현 가능이 더 중요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방향성 분석 시 트렌드 분석이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대안이라는 걸 갖다 여러 개 갖고 가라는 거죠. 파스별 미래, 그 다음에 트렌드 미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미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계성이나 장점과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점과 장점에 대해서
그 예측한 미래를 얘기를 하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다. 예를 들어서 그 예측이라는 거가 더 구체적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곳에 따라 비가 아니라 당신이 산간지방이나 어디나 남부지방에 가면은 비가 더 올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미래를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첨언을 하는데 아까 미래 예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미래 원래 용어는 미래 예보예요. forecasting입니다. 일기예보처럼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예보와 예측이 다른데 예측은 뭐냐면은 그 어떤 메저 양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은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에서 생산량 이런 것들의 ERP 같은 데 보면 그 예측을 많이 해요. 예측으로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물동량이나 뭐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은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를 하든 뭐 저기 하든. 근데 변하지 않고 하는 건 리니어지만 뭐 리니어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그 스태틱스를 이용한 거는 예측. 예보는 과거의 빅데이터도 아니지만 시나리오나 그 전문가들이 자기 감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도 포함된 거가 그 인문적인 방법도 포함된 게 포캐스팅이에요. 과학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거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성현 님이 했는데 그 우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우산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 말씀드린 그 우산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기훈 님이 중소기업청에서 디지털 변혁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케이스 스타디에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기업이 또 많이 왔고 중소기업이 없다라 디지털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중소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인데 조그만 음식점이에요. 나는 그 배달만 할 거야. 인터넷으로 해서. 나는 그 매장을 없앨 거야. 그것도 디지털 변혁이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더 장점일 수도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이 유리하지만 않아요. 디지털 변혁에는 대기업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한 거를 글로다가 써서 이 방송으로다 이거 미래 예측이 방송이 아니라 오늘은 디지털 트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로다가를 한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언젠가는 미래 예측만 가지고 1시간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허성현님이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만 오다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래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가 안 나오면은 이제 뭐 이런 어떤 미세 입자가 그렇게 크게 초미세먼지가 안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가 나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100% 중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다가 예측이 하는 것도 이제 복합 미래라고가 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나는
그 미래 예측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선입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 우리는 중소기업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디지털 변혁을 하면은도 이 어떤 선입감을 가진 거,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진 거. 아,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인원이 줄어들어. 그러기 때문에, 아, 스마트 팩토리 하면 사람이 많이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자기 의도나 어떤 그 프로젝티드나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자꾸 주장할 때 그 예측이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우리는 해야 돼. 근데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을 하면 한시적으로 10년, 4, 5년 동안은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오문선님의 어른들의 윤리 사고에 무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성현님, 대기업이 돈 내는 거면 크든 작든 따지나요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제가 걱정하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가 대기업들이 자동화나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면 굉장히 반쪽짜리 잘못된 그 스마트 팩토리가 될 가능성도 인더스트리 4.0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나 많은 다수들이 그 문제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차가 안 팔리고 막 이래고 생산성이 떨어져도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 그 자동차에서 그 자동화 로봇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